웬만하면 여군한테 힘든 일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안다고 여기 기어들어와? 육군 중령이 피투성이가 된 부하 여군 장교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짓씹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분 뒤 부대 상공을 뒤찢는 굉음과 함께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송두리째 박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짐승처럼 짓밟았던 여군이 보낸 단 한 장의 사진. 그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를 깨웠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만했던 중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지독한 이명과 함께 모든 감각이 흐릿해졌다. 빗줄기는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쇠모처럼 느껴졌다. 강원도 화천, 대한민국 육군 제15보 병사단 본부 뒤편 버려진 폐창고 앞은 거대한 진흙 구덩이로 변해 있었다. 하서연 대위는 그 한가운데 처박혀 있었다. 전투복은 흙탕물과 제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눅진하게 젖어들어 마치 차가운 동물의 가죽처럼 피부에 들러붙었다. 찢어진 아랫입술에선 비릿한 피맛이 끊임없이 번졌고 군홧발에 지시겨진 오른쪽 뺨은 감각이 마비되어 차라리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갈비뼈 서너 대가 어긋난 듯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날카로운 파편이 폐부를 찌르는 격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불과 2시간 전 그녀의 손에는 지난 3년간의 집념이 담긴 A사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나부랭이가 아니었다. 부대의 명예를 좀먹는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히 적시한 조직 검사 결과지였다. 군수가 보급 예산의 교묘한 유용 내역, 유류 창고에서 증발한 수만 리터의 경유 행방, 심지어는 최전방 GOP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부식비마저 빼돌려진 정황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사단 작전 참모 최동훈 중령을 정점으로 한 부패의 피라미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 문을 열기 전 하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심장을 다잡았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선배 장교로서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그리하여 더는 선량한 부하들이 부당한 희생을 치르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최동훈은 그녀가 내민 서류 뭉치의 표지조차 보지 않았다. 그는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의졸였다. 계집년이 별걸 다 주워 먹었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육중한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하서연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최동훈의 군홧발이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다. 컥. 숨이 끊어지는 고통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서류 뭉치를 품에 끌어안았지만 그는 미친 짐승처럼 날뛰었다. 주먹이 얼굴을 가격하고 발길질이 옆구리를 짓뭉갰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우두둑 하는 소리가 귓속까지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2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최동훈은 헐떡이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의 눈은 증오와 사리로 번들거렸다. 그는 주변에 있던 부관과 행정과장에게 턱짓을 했다. 창고 뒤에다 던져놔. 비 맞다 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겠지. 집무실 안에는 다른 장교들도 있었다. 작전과장 김소령은 못 본 척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행정과장 이소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해댔다. 누구 하나 그녀를 부축하거나 최동훈을 말리지 않았다. 거대한 군이라는 조직 속에서 정의를 외친 여군 장교의 목소리는 그렇게 철저한 폭력과 비겁한 침묵 속에 짓밟혔다. 의식이 까마득한 심연으로 가라앉는 순간 하서연의 뇌리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다. 예비역 육군 소장 하정국.
평생을 군에 헌신했고 군복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던 강직한 군인. 서연아, 군복은 내 몸을 가리는 옷이기 이전에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언제나 그 거울 앞에 떳떳하거라. 임관식 날 아버지가 어깨에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달아주며 했던 말이었다. 그 목소리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붙들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하서연은 마지막 남은 의식을 쥐어짰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전투복 주머니를 더듬었다. 차갑고 단단한 스마트폰의 감촉. 화면을 켜는 간단한 동작조차 수천 번의 유격 훈련보다 힘들었다. 부러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희미한 불빛과 함께 카메라 앱이 실행됐다. 셔터 소리는 쏟아지는 빗소리에 완벽하게 묻혔다. 액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 찢어진 입술, 공허하게 풀린 눈동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수신이는 아버지 하정국.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소나귀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며 스마트폰이 흙탕물 속으로 풍덩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모든 것을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완전한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빗소리만이 멀어지는 의식의 끝자락에서 아스라이 울려 퍼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적한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하정국 예비역 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또 군 관련 비리 기사였다. 방산 비리 성추문 구타 사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직이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현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때 탁자 위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을 확인한 그의 무거운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내 딸 서연이. 바쁜 최전방 생활 속에서도 딸은 틈틈이 안부를 전해왔다. 그에게는 세상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흐뭇한 마음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러나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하정국의 세상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신문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이 있었다. 찢어진 전투복, 멍으로 얼룩진 얼굴, 초점을 잃은 눈동자.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는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와도 같았다. 죄송한 것은 딸이 아니었다. 이 험한 곳으로 딸을 보낸 자신이었다. 서연아. 그는 즉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연결음 뿐이었다. 한 번, 두 번, 10번. 신호음이 반복될수록 그의 심장은 타들어갔고 슬픔은 이내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누구보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군인의 길을 택했던 딸이었다. 그런 딸이 적의 총구가 아닌 아군의 주먹과 군홧발 아래 짓밟혔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군의 명예와 한 군인의 영혼에 대한 살인 행위였다. 하정국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육군 제3군단장 강민혁 중장. 사관학교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30년 지기 동기이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전우.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혁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이어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강민혁 중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하정국의 목소리는 그렇지 못했다. 민혁아, 지금 내 말 잘 들어라.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하정국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선배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으십니다. 내 딸 서연이가 부대에서 피투성이가 됐다.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군대냐? 하정국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3군단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야간 브리핑을 준비하던 장교들의 움직임이 모두 멎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5사단 하서연 대위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렸다. 사진을 보낼 테니 내 놈 눈으로 직접 확인해. 이게 군대인지 아니면 깡패 소굴인지. 하정국은 사진을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강철 같은 사나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몇 초 후 강민혁 중장의 스마트폰에 사진이 도착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온화했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사진 속 하서연 대위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혹했다. 강민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정국이 얼마나 강직한 군인인지, 그의 딸이 어떤 마음으로 군복을 입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그런 전우의 딸이 자신의 관할 부대 안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배님. 강민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군단장이었다.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선배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15사단 헌병대에 연락해서 상황 파악을 지시하겠습니다. 하 대위의 신병부터 확보하겠습니다. 헌병대? 그놈들도 한패일지 어떻게 알아? 지금 당장 자네가 직접. 선배님, 저를 믿으십시오. 강민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우선 하 대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제가 10분 안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강민혁은 전화를 끊고 즉시 15사단 헌병대장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 군단장이다. 지금 당장 본부대 하서연 대위의 신병을 확보해서 군단 의무대로 후송해. 이유는 묻지 말고 즉시 실행하고 결과 보고해.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헌병대장은 당황하며 횡설수설했다. 저 장군님, 지금 하 대위는 영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없다니 무슨 소리야? 오후부터 개인 용무로 외출을 나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강민혁은 직감했다. 조직적인 은폐가 시작된 것이다. 그의 눈빛에 살기가 어렸다. 알았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하정국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저 강민혁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보입니다. 제가 직접 가야겠습니다. 부탁하네, 민혁아. 내 딸 꼭 좀 살려주게. 하정국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통화가 끝난 후 강민혁은 비서실장 한기철 대령을 불렀다. 한 대령, 지금 즉시 군단 군사경찰 특임대 비상 소집해. 헬기 3대 무장병력 20명, 5분 내로 준비시켜. 목적지는 15사단이다. 강민혁 중장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사실상의 계엄령 선포와도 같았다. 3군단 본부 전체가 순식간에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장군님, 15사단에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단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군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한기철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민혁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평소 신중하고 차분하던 군단장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의 눈은 내 결정에 토를 다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3분 준다. 3분 안에 준비 안 되면 자네도 각오해야 할 거야. 강민혁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한기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한기철은 군단장의 명령을 단호하게 전달했다. 이유 묻지 마. 이건 실제 상황이다. 5분 후 군단 본부 헬기장에는 검은색 UH-60 블랙호크 헬기 3대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풍이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휘몰아쳤다.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 특임대원 20명이 신속하게 헬기에 탑승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군복을 다시 여민 강민혁이 헬기로 향하자 조종사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헬기에 올랐다. 헬기는 육중한 동체를 서서히 들어 올리더니 이내 어둠과 비바람을 뚫고 강원도 화천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갔다. 헬기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기철 대령은 태블릿 PC로 15사단 작전 참모의 신상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장군님, 15사단 작전 참모는 최동훈 중령입니다. 육사 53기 근무 평정은 보통 수준이나 부대 내에서는 실세로 통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동훈 강민혁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금속성이 묻어났다. 한편 15사단 의무대에서는 군의관 이성훈 대위가 하서연 대위의 상태를 확인하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1시간 전 하 대위의 후임인 김지은 중사가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피투성이인 하 대위를 업고 의무대로 뛰어들어왔다. 갈비뼈 다발성 골절, 뇌진탕 의심 과다출혈. 당장 민간 대형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김지은 중사가 울먹이며 애원했다. 군의관님, 제발 대위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악천 후에 헬기는 뜰 수 없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려 해도 상부의 보고 없이는 부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성훈 대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헬기 소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3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비바람을 가르며 사단 연병장 상공에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위용을 드러낸 검은 헬기들은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보였다.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비상 상황에 빠졌다. 헬기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강민혁 중장이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전투복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서늘하게 빛났다. 그의 뒤로 완전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신속하게 내리며 연병장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작전 참모 최동훈, 지금 당장 내 앞으로. 강민혁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것처럼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빗소리마저 잠재우는 위압적인 명령이었다. 본부 건물 2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던 최동훈 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3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무장병력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중령님, 적의 대체 옆에 있던 행정과장 이진우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동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보고한 거지? 최동훈 중령 10초 센다. 10초 안에 안 나오면 내가 직접 내 놈의 목을 끌고 나올 거다. 강민혁의 2번째 명령이 떨어졌다. 특임대원들이 K1A 소총을 겨눈 채 본부 건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최동훈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현관 밖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연병장 중앙에 선 강민혁은 최동훈을 향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던졌다. 봉투에서 젖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흙탕물에 번진 사진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하서연 대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내 놈이 만든 결과냐? 강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했다. 최동우는 사진을 보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것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여군 장교가 먼저. 입 닥쳐. 변명은 군법회의에서 해라. 강민혁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내가 직접 접수한다. 군사경찰은 저놈 당장 체포해. 특임대원들이 달려들어 최동훈의 양팔을 결박했다. 잠깐만 장군님. 이건 명백한 월권의악. 최동훈이 반항했지만 특임대원의 개머리판이 그의 복부를 강타하자 비명과 함께 무너졌다. 강민혁은 쓰러진 최동훈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본 뒤 본부 건물과 막사에 모여있는 모든 장병을 향해 외쳤다. 전 부대원 5분 내로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반복한다. 전 부대원 5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한다. 요란한 비상 사이렌이 칠흑 같은 밤의 정적과 빗소리를 찢어발겼다. 잠시 후 15사단 본부대 소속 전 장병이 비를 맞으며 연병장에 도열했다.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 윤성필 준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신의 사단에 예고도 없이 군단장이 무장병력까지 이끌고 나타난 초유의 사태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군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먼저 제게 연락을 주셨어야. 윤성필 준장이 강민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민혁의 얼음 같은 눈빛에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자네도 공범인가라고 묻고 있었다. 윤 준장. 강민혁이 차갑게 불렀다. 예, 장군님. 자네 부대에서 여군 장교가 상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어. 자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강민혁의 서슬퍼런 질문에 윤성필 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몰랐다는 거군. 그럼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어. 자기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도 모르는 지휘관이 어떻게 부대를 통솔하나. 강민혁의 질책에 윤성필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강민혁은 도열한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우리가 입은 이 전투복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약속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신성한 약속을 더럽힌 자가 나왔다. 나는 오늘 그놈뿐만 아니라 그놈을 비호하고 진실을 외면한 자들까지 모두 색출하여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모든 장병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서연 대위에게 폭행이 가해진 시각, 작전 참모실 주변에 있었던 인원, 전원 앞으로 나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때 대열 속에서 한 명의 부사관이 떨리는 손을 들었다. 김지은 중사였다. 그녀는 대열에서 나와 강민혁 앞에 섰다. 눈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김지은 중사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하 대위님께서 최동훈 중령님 집무실에 들어가신 뒤 안에서 비명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연병장이 술렁였다. 또 본 사람이 있나? 강민혁의 시선이 작전과장과 행정과장에게 향했다. 두 사람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민혁은 한기철 대령에게 지시했다. 한 대령, 지금 즉시 군단 감찰실과 헌병대를 동원해 15사단 본부의 모든 서류와 통신기록, CCTV 영상을 압수해. 그리고 저 두 사람을 포함해서 작전 참모실 관련자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격리 신문하도록. 본부 건물은 순식간에 군단 합동조사본부로 변했다.
가장 먼저 소환된 것은 군수과장 박성준 소령과 행정과장 이진우 소령이었다. 두 사람은 최동훈 중령의 최측근으로 부대 내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었다. 강민혁은 직접 신문을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온 군단 헌병대 수사과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는 지휘통제실에서 CCTV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박소령, 자네 부서에서 지난 3년간 사라진 유류가 얼마인지 알고 있나? 수사과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성준 소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입을 열지 못했다. 대답 못하는 걸 보니 알고 있었군. 아니면 공범이거나. 결국 그는 최동훈 중령의 지시로 유류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그 장부를 하서연 대위가 발견하자 최 중령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이진우 소령 역시 폭행 사실을 목격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다고 자백했다. 조사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최동훈 중령의 개인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발견되었고 그와 연루된 다른 간부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다. 비리는 단순히 군수품 횡령에 그치지 않았다. 진급 청탁, 인사비리, 심지어는 부대 인근 유흥업소와의 유착 관계까지 파면 팔수록 부패의 악취가 진동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한기철 대령이 밤새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들고 강민혁에게 보고했다. 장군님,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액만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연루된 간부는 최동훈 중령을 포함하여 최소 6명입니다. 하서연 대위가 작성해둔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기철은 하서연 대위가 남긴 보고서를 내밀었다. 보고서는 군 검찰의 수사 기록만큼이나 치밀하고 논리정연했다. 날짜별 항목별로 정리된 비리 내역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군은 정의로워야 한다. 계급이 높다고 힘이 강하다고 부정을 저지를 수는 없다. 나는 군인으로서 이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강민혁은 그 문장을 읽으며 목이 메었다. 이런 군인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부터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 대령 국방부 장관님께 긴급 보고 올려. 그리고 대통령실 안보수석실에도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온갖 의료 장비가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차가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소음의 한가운데 하서연은 깊고 어두운 잠에 빠져 있었다. 산소호흡기가 희미한 소리를 내며 그녀의 폐로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뇌에 가해진 충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중환자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남편 정우현이 핏발선 눈으로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젯밤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이후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내가 부대 생활을 힘들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옆에는 하정국 예비역 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딸의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말아 쥐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강민혁 중장이 다가왔다. 밤샘 조사로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선배님. 강민혁이 다가와 하정국의 어깨를 잡았다. 미녀가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다. 예, 최고의 의료진이 집도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강민혁은 차마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다. 하정국은 유리창 너머의 딸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 아이가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이 험한 곳에 내 딸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처음 본 정우현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 관할 부대에서 이런 일이 제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민혁이 고개를 숙였다. 자네 탓이 아닐세. 썩은 놈들이 문제지. 그놈들은 어떻게 됐나? 주범인 최동훈 중령을 포함해 관련자 6명을 전원 구속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단 헌병대와 감찰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강민혁의 단호한 대답에 하정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강민혁은 복도 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강 군단장, 보고 잘 받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장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묻어 있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보고 받으시고 격려하셨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군 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엄명이 있었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테니 성역 없이 수사하게.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이틀 후 하서연은 마침내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병실 천장이 들어왔다. 옆에서 자신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그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최동훈의 폭행, 흙탕물 속에서의 절망,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자료는 내가 준비한 자료는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비리 증거 자료의 행방이었다. 정우현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강민혁 장군님께서 전부 확보하셨어. 그리고 최동훈 중령, 그놈 구속됐대. 그제야 하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남편의 위로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군대를 바꾸는 일은 아직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 중장이 지휘하는 3군단 합동조사본부의 수사는 15사단을 넘어 군 전체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최동훈 중령의 비리가 단순히 한 부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의 계좌에서는 15사단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가 근무했던 다른 부대의 예산까지 흘러들어온 흔적이 발견되었다. 또한 그의 통화 기록에서는 국방부의 고위 간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나왔다. 강민혁은 이 사건이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 사슬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사단장 윤성필 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윤 준장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윤 준장, 자네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강민혁의 날카로운 시선에 윤성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작전 참모가 저지른 비리를 사단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무능한 건가 아니면 그놈들과 한패인가? 장군님 정말입니다. 저는 최중령이 부대 내에서 입지가 워낙 강해서 저도 모르게.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자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명예롭게 군복을 벗고 싶다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강민혁의 최후 통첩에 윤성필 준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다음 날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발칵 뒤집혔다. 현역 사단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은 한 군사 전문 기자의 취재망에 포착되었다. 15사단 내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젊은 장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다.
여군 장교 폭행 사건, 군단장 직접 개입, 사단장 전격 교체.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군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압박이 거세지자 국방부 장관은 결국 강민혁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군, 검찰, 헌병, 감찰뿐만 아니라 민간 법률 전문가까지 포함된 초유의 조직이었다. 강민혁은 병상에 있는 하서연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 대위, 이제 이 싸움은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됐네.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 됐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군님, 정말 군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조직을. 강민혁은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 대위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끝을 맺겠다. 자네 같은 군인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도록 이 썩어 빠진 군대를 반드시 바꿔놓겠다. 그의 약속에 하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외침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싸움은 그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되어 있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칼날은 무서운 속도로 군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강민혁 중장은 수사에 그 어떤 성역도 두지 않았다. 그는 최동훈의 배후로 지목된 국방부 군수관리관 이철규 소장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현역 장성이 비리 혐의로 수사단에 소환된 것은 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소장은 강민혁의 육사 선배이자 군내 실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강민혁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후배님,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며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혁은 선배님, 저는 지금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습니다. 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침묵하던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하서연 대위의 후임이었던 김지은 중사는 특별수사단에 출석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녀는 최동훈 중령이 하 대위를 폭행하던 날 그의 집무실 앞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다. 파일에는 최동훈이 이철규 소장과 통화하며 그 계집년, 오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똑똑히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최동훈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비리에 가담했던 하급 간부들, 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던 병사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제보를 해왔다. 그들의 증언과 증거들은 최동훈과 그의 비호 세력을 옥죄는 밧줄이 되었다. 하서연은 병상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그녀는 수사관들이 병실로 찾아왔을 때 자신이 3년간 모아온 모든 자료의 원본을 제출했다. 그녀의 자료는 수사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의 최전선의 선전사였다. 어느 날 아버지 하정국이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헬쑥해진 딸의 얼굴을 보며 안쓰럽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내 몸부터 챙겨라. 하지만 하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으려면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해요.
그녀의 단호한 의지에 하정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의 온기 속에서 그는 딸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군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계급장을 단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명예와 용기를 가진 전사였다. 몇 달간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동훈을 포함한 15명의 전현직 군 간부들이 구속 기소되었고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횡령액은 당초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군납 비리, 인사청탁, 성추행 은폐 등 그들의 범죄 혐의는 끝이 없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악의 비리 스캔들이었다. 하서연은 퇴원 후 군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녀는 군복을 다시 입고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최동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변호인은 하서연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상관에게 반항적인 부하로 몰아가려 했다. 증인은 평소 최동훈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서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최동훈 중령 개인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불만을 가진 것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의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그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최동훈이 자신에게 가했던 폭력을 이야기하며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범죄가 군 전체의 명예를 어떻게 실추시켰는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다수 군인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마지막 증언에서 김지은 중사가 제출했던 녹음 파일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계집년 오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최동훈의 목소리가 나오자 방청석은 물론 재판부까지 충격에 휩싸였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최동훈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철규 소장 역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정 구속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서연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민혁 중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거수 경례를 하며 말했다. 하대위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어. 과찬이십니다, 장군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원한다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같은 정책부서로 자리를 옮겨줄 수 있네. 그게 자네 신상에도 좋을 거야. 그의 배려에 하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제 부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5사단으로 말인가? 힘든 기억이 많은 곳일 텐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저는 그곳을 바꾸고 싶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민혁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하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군인이군. 알겠네. 자네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네. 내가 약속하지. 두 군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례를 나누었다. 그들의 경례에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군사재판이 끝나고 얼마 후 국방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군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의 목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하서연 대위가 파견 근무를 명령받았다. 현역 대위급 장교로서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녀는 위원회에서 비리 방지 시스템 구축과 여군 인권 보호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경험은 그 어떤 이론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썩어빠진 군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움직였다.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장성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들은 하서연을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문제야 취급하며 그녀의 의견을 사사건건 무시하려 했다. 한 회의에서는 원로 장성이 하 대위, 당신의 과도한 행동이 군 전체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줬는지 알고나 있나? 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하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장군님, 군에 혼란을 준 것은 제 행동이 아니라 군복 뒤에 숨어 온갖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바로잡는 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라고 당당히 맞섰다. 그녀의 논리정연하고 소신 있는 태도에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다른 위원들도 점차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군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고 주요 보직에 대한 감찰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여군 대상 성폭력 및 인권 침해를 전담하는 기구가 신설되었다. 1년간의 파견 근무를 마친 하서연은 소령으로 특별 진급했다. 그녀는 자신의 희망대로 15사단으로 다시 복귀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사단장은 부대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었고 부대 내에는 부조리를 근절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물론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들을 마주하며 자신이 이곳에 돌아온 이유를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리더였다. 그녀를 따르는 후배들이 생겨났고 그녀를 지지하는 동료들이 곁에 있었다. 그녀가 복귀한 날 상사로 진급한 김지은이 그녀를 찾아왔다. 소령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이군, 김 상사. 그동안 잘 지냈나? 소령님 덕분에 부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김지은 상사의 말에 하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서연 소령은 15사단의 보병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명령하고 통제하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대대는 사단 최우수 부대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는 대대원들과 함께 전술 훈련을 하고 있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하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했던 그날의 자신을. 그때 통신병이 다가와 무전기를 건넸다. 대대장님, 합참의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으로 진급하여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이 된 강민혁이었다. 하중령, 잘 지내나? 어느새 그녀도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충성. 의장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네가 지휘하는 대대 평판이 자자하더군.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덕분입니다. 내가 한 일은 없네. 다 자네 스스로 이뤄낸 거야.
하중령,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게. 짧은 통화였지만 하서연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훈련이 끝나고 그녀는 부대원들과 함께 막사로 복귀했다. 저녁 노을이 부대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막사 앞에 서서 병사들이 서로 웃고 장난치며 들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평화롭고 활기찬 풍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저 젊은 청춘들의 웃음과 미래, 그리고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한 지휘관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겠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용기와 동료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밤하늘에 하나둘씩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서연은 그 별들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별들이 편안히 빛날 수 있도록 나의 조국을 굳건히 지키겠노라고.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